백악관이 일본과의 70년 동맹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습니다. 일본 총리의 긴급 통화 요청조차 공식 거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일본이 우리 우방인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뒤에서 미국 등에 칼을 꽂았기 때문입니다. 동맹의 탈을 쓰고 미군 기지 좌표를 적국에 팔아넘긴 일본. 이 은밀한 배신을 포착해 리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린 것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결국 백악관은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본에 주던 800조 원의 혜택을 몰수해 한국에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 거대한 음모를 잡아낸 것일까요? 일본의 오만을 꺾어버린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력, 그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미국의 진짜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국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아니에요. 70년 동맹이라 불러온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헤일리, NSC 안보전략 보좌관으로 22년을 일했어요. 나토 비밀작전부터 중동 공습 루트까지 지도 위의 전쟁이라면 못 본 게 없죠. 웬만한 배신엔 코웃음 칩니다. 그런 제가 그날 새벽 숨이 멎었어요. 일본 총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다카이치 총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문제라고요. 한국이 왜 나옵니까? 그 판엔 한국이 없었는데 말이죠. 2025년 12월 24일 새벽 크리스마스 이브였지만 백악관 웨스트윙 7층의 제 집무실만큼은 고요할 틈이 없었습니다. 워싱턴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굵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밤새도록 신경을 긁어댔어요. 책상 위엔 식어버린 에스프레소 한 잔과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는데 바로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협정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분쟁이 터진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서 평화협정이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통 국경 분쟁이라는 게 한번 터지면 최소 몇 달은 가거든요. 서로 총 쏘고 국제사회에서 비난 성명 내고 유엔에서 회의하고 그러다 지쳐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평화협정이라니요. 저는 문구 하나하나를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즉각적인 무장 해제. 이 문장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이건 외교적 타결의 문장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캄보디아의 팔을 비틀어서 강제로 서명하게 만든, 그러니까 사실상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캄보디아가 왜 갑자기 무릎을 꿇었을까요? 저는 CIA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캄보디아군 벙커 12개소가 단 15분 만에 완파됨. 발원지 및 타격 수단 특정 불가. 저는 이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특정 불가라는 4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30년 가까이 전쟁의 설계도를 그려온 사람이 바로 접니다. 어떤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어떤 폭격기가 어느 활주로에서 이륙했는지 그 흔적을 찾아내는 게 제 전문 분야예요. 미국의 정찰 위성은 지구상 어디서든 담뱃불 하나 붙이면 30초 안에 포착합니다. 그런데 벙커 12개가 15분 만에 증발했는데 뭘로 때렸는지 모른다고요? 이건 제 자존심을 긁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찢어발기는 수준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국이 몰래 개입했나? 아닙니다. 제가 모를 리가 없어요. 중국이 뒤에서 손을 썼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중국이 동남아 분쟁에 직접 개입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럼 대체 누가? 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시계를 봤더니 새벽 2시 15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울리는 직통회선은 좋은 소식일 리가 없죠.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눈썹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였어요. 동맹 역사를 통틀어서 일본 총리가 이 시간에 직통회선으로 전화를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순간 평소에 다카이치 총리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언제나 절제된 목소리로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칼로 자른 듯 정확하게 끊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외교 무대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죠. 그런데 그날 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장 끝마다 거친 호흡이 섞여 들어왔고 말이 빨라졌다가 갑자기 느려지기를 반복하더군요. 뭔가에 쫓기는 사람 특유의 말투였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말했습니다. 지뢰 제거용 장비였을 뿐입니다.
한국 측의 과잉 반응이 우려되는군요. 저는 펜을 돌리던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대체 왜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 관련 자료를 저는 수십 번도 넘게 뒤졌습니다. 작전 보고서, 위성사진, 통신 감청록, 어떤 기밀 문서를 봐도 한국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 총리가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서 갑자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그것도 떨리는 목소리로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총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한국이 이건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다카이치 총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몇 초간 들렸고 그대로 전화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한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일본 총리가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을까요? 왜 지뢰 제거 장비라는 말을 꺼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이라는 단어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뭔가 거대한 퍼즐 조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게임이 이미 시작되어 있었던 거죠.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정보를 긁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오전,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자료를 전달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NSC 보좌관인 저를 지목해서요.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 대사관이 왜 갑자기 저한테 자료를 보내겠다는 걸까요? 오후 2시 한국 대사관 소속 최정국이라는 사람이 제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예의 바르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최정국이 검은 파일 하나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정국이 입을 열었어요. 보좌관님, 이틀 전 일본 총리와 통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최정국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뢰 제거 장비라고 했다면서요. 그 장비의 진짜 용도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정국이 파일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22년 동안 전쟁의 지도를 그려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상조차 못하셨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손끝이 묘하게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문을 열어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 상단에 찍힌 붉은 도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밀 등급 최상위, 한국국가정보원 단독 수집 자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동맹이라 믿어왔던 나라의 진짜 얼굴이 이 안에 들어있을 줄은 그 순간까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파일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케이 해상도의 위성사진이었어요. 캄보디아 정글 한복판,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확대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민간인 복장을 입은 동양인 남성 6명이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저는 최정국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정국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일본 자위대 소속 기술고문단입니다. 민간인 옷을 입고 캄보디아에 잠입했죠. 저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설치하고 있는 장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접시 모양의 안테나와 복잡한 케이블 다발, 그리고 군용 노트북으로 보이는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최정국이 설명을 이었어요. 저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교전 데이터 링크 장비입니다. 저는 그 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교전 데이터 링크라는 건 쉽게 말해서 미사일이나 포탄의 조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에요. 아군 전투기가 발견한 적의 위치를 지상군과 해군 함정에 동시에 전송해서 합동 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죠. 그런데 왜 일본이 캄보디아 정글에 이런 장비를 설치합니까? 최정국이 파일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주파수 분석 결과라고 적힌 문서였어요. 저는 그 문서를 읽어내려가다가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읽어봤습니다. 3번을 읽어봤는데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레이더 추적 대상, 태국 국경 미군 고문단 숙소. 저는 최정국을 쳐다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일본이 설치한 레이더가 미군을 조준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최정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일본이 설치한 장비는 태국군을 겨냥한 게 아니었습니다. 태국 국경에 주둔한 미군 병사들의 숙소를 정밀 트래킹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은 70년 동맹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로 미국이 가장 많은 돈과 기술을 쏟아부은 나라예요. 미 해군 7함대의 모항이 요코스카에 있고 주일 미군 5만 명이 일본 땅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미군을 조준했다고요? 저는 다시 위성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에 붉은색 격자 무늬가 오버레이 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추적하는 범위를 표시한 거였죠. 그 붉은 격자가 정확히 미군 숙소 건물 위를 훑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병사들이 잠들어 있을 그 건물을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입수한 겁니까? 최정국이 대답했어요. 한국 국가정보원은 동남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독자적인 정보망을 운영해왔습니다. 태국은 6.25 전쟁 때 한국에 파병한 혈맹이거든요.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보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최정국이 말을 이었어요. 열흘 전 태국 정보당국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전파가 잡힌다고요. 분석해봤더니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는 암호 체계와 일치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일본이 캄보디아 편에 서서 태국을 공격하려 했다는 뜻입니까? 최정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일본은 캄보디아 편도 태국 편도 아니었어요. 일본은 그저 전쟁이 터지길 원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길 원했다고요? 최정국이 설명을 이었어요. 보좌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동남아에서 전쟁이 터지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정국이 말했어요. 미 해군 함정들이 동남아로 출동하겠죠. 그 함정들은 어디서 정비를 받습니까? 일본 요코스카입니다. 어디서 연료를 넣습니까? 일본입니다. 어디서 무기를 보급받습니까? 일본이에요. 저는 그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정국이 계속했어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본 방위산업체들의 주물량은 늘어납니다. 일본 조선소는 미 해군 함정 수리로 수조 원을 벌어들이죠. 일본에게 평화는 돈이 안 됩니다. 전쟁이 터져야 장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군을 조준한 겁니까? 미군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테니까, 전쟁이 확대될 테니까, 그래서 일본이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최정국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우리가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워싱턴의 회색빛 하늘을 내다봤어요. 그동안 미국은 일본에 해고산을 씌워줬고 최신 무기 기술을 이전해줬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이겁니까? 미군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를 하겠다고요? 저는 돌아서서 최정국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걸 어떻게 막았습니까? 벙커 12개가 15분 만에 날아갔다면서요. 그게 한국 소행입니까? 최정국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십시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요. 최정국이 일어서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기 전에 한번 돌아봤어요. 보좌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일본은 미국의 방패가 아닙니다. 미국을 전쟁터로 끌어들여서 자기들 배를 불리는 기생충이에요. 7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최정국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위성사진 속의 붉은 격자가 눈에 밟혔어요. 저 격자 안에서 잠들어 있던 미군 병사들은 자기들이 동맹국의 조준경에 들어가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10년 전 미일 안보협력 강화 조약을 체결했을 때 일본 정부에서 보내온 기념 훈장이었어요. 금빛으로 빛나는 벚꽃 모양의 훈장이 비단 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훈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집무실에 울렸어요. 동맹의 무게가 고작 이 정도였구나 싶었습니다. 창밖에선 여전히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비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7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최정국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보여드릴 게 더 있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어제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캄보디아 벙커가 어떻게 15분 만에 증발했는지 그 답을 모른 채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결국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최정국이 이번엔 노트북 한 대를 들고 왔어요. 제 집무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더니 USB 하나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 파일 목록이 떴어요. 최정국이 말했습니다. 전장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태국 공군이 촬영한 거예요. 한국 정부가 공식 경로로 입수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최정국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캄보디아 정글이 펼쳐졌어요. 새벽녘의 어스름한 빛 아래 울창한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영상 하단에 시간 코드가 찍혀 있었어요. 현지 시각 4시 32분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줌인하더니 콘크리트 구조물 하나가 화면에 잡혔어요. 캄보디아군 벙커였습니다. 지상으로 드러난 부분은 작았지만 지하로 상당히 깊게 파고 들어간 구조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미사일이 날아오는 휘파람 소리도, 폭격기 엔진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벙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발음이 아니었어요. 마치 건물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두 번째 벙커가 보였어요. 똑같았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예고 없이 그냥 붕괴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벙커들이 도미노처럼 순차적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12개의 벙커가 전부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14분 37초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게 했어요. 최정국을 돌아봤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미사일 궤적이 안 보입니다. 폭발음도 없고요. 뭘 놓친 겁니까? 최정국이 노트북 화면을 몇 번 클릭했어요.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날렵하게 생긴 전투기 한 대가 활주로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최정국이 설명했습니다. T-50TH입니다. 태국 공군이 운용하는 경공격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T-50이라면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훈련기 겸 경공격기죠.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했고 여러 나라에 수출된 기종이에요. 하지만 이 비행기가 벙커를 저렇게 깔끔하게 부술 수 있다고요? 최정국이 다음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폭탄 하나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길쭉한 몸체에 접이식 날개가 달린 형태였습니다. 최정국이 말했어요. KGB, 한국형 GPS 유도폭탄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미국의 JDAM이나 SDB는 익숙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유도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최정국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 폭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GPS 신호가 없어도 작동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GPS 없이요? 유도폭탄이라는 게 GPS 신호를 받아서 목표물을 찾아가는 건데 GPS 없이 어떻게 유도를 합니까? 최정국이 대답했어요. 한국은 독자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KPS라고 하죠. 그리고 위성 보정 시스템인 스타K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기억 속에서 더듬어 봤어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최정국이 계속했어요. 스타K 위성이 보정 신호를 보내면 GPS 없이도 오차 범위 0.5m 이내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0.5m라고요? 그 정도 정밀도면 벙커 환기구를 정확히 노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벙커라는 게 콘크리트로 두껍게 지어져서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려도 쉽게 안 뚫리거든요. 하지만 환기구는 다릅니다.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만들어둔 작은 구멍이니까요. 거기로 폭탄이 들어가면 내부에서 폭발해서 벙커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 이런 작전을 수행했다는 겁니까?
최정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응했습니다. 미국에 사전 통보할 시간이 없었어요. 캄보디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미국의 허락 없이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전쟁의 판도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의 GPS 없이는 제대로 된 정밀 타격을 할 수 없었어요. 러시아나 중국 정도가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정밀도가 미국에 한참 못 미쳤죠. 그런데 한국이 그걸 해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런 기술을 개발한 겁니까? 미국 시스템을 쓰면 되는데. 최정국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정국이 입을 열었어요. 보좌관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북한의 장사정포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정국이 계속했습니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km입니다. 북한이 포를 쏘면 2분 안에 서울에 떨어져요. 미국에 승인 요청 보내고. 답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1초가 늦으면 수만 명이 죽어요. 최정국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국은 전쟁을 예술처럼 합니다. 계획 세우고 회의하고 승인받고 그렇게 몇 주를 보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전쟁은 생존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총구 앞에서 살아온 나라, 그 절박함이 이런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 타격 체계. 그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생존 본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최정국이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다른 영상이 이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연구소 내부 같았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장비 앞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질이 좀 거칠었어요. 오래된 기록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에서 한 연구원이 기침을 했어요. 마스크 사이로 붉은 게 묻어났습니다. 피었습니다. 저는 최정국을 돌아봤어요. 이건 뭡니까? 최정국이 대답했습니다. 1990년대 영상입니다. 한국이 처음 정밀 유도 기술을 개발할 때 찍힌 거예요. 당시 연구원들 상당수가 방사선 피폭과 화학물질 노출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최정국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은 기술을 판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흘린 피의 결실을 보여드린 겁니다. 태국은 6.25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예요. 그 은혜를 갚은 것뿐입니다. 최정국이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제까지 쏟아지던 비가 그쳐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아시아 지도를 꺼냈어요.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일본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어요. 일본이 방패고 일본이 거점이고 일본이 핵심이었죠. 한국은 그저 북한을 막는 완충지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잘못 본 거였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도를 다시 그려야겠군.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22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둔 아시아 지도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펜타곤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국방부 지하 벙커에서 합동전략회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차에 올랐어요. 워싱턴의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도로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전략 상황실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합참의장,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 국방정보국 국장까지. 하나같이 굳은 표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임스 브런슨 대장,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가까이 해군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에요.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까지 미국이 치른 거의 모든 전쟁에서 현장 지휘를 맡았던 전설적인 군인이죠.
브런슨 사령관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헤일리, 자네도 왔군. 좋아, 이제 시작하지. 사령관이 손짓하자 회의실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뜬 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었어요. 미 국방부가 운용하는 워게임 시스템, 그러니까 가상전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말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알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 지난 48시간 동안 우리 분석팀이 새로운 변수를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화면에 동아시아 지도가 떴어요. 일본 열도, 한반도, 중국 대륙,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는 바다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리모컨 버튼을 눌렀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랬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개입하는 상황. 지금까지 수백 번은 돌려봤던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 해군 항모전단이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 출항했어요. 7함대의 주력 함정들이 대만 해협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중국 측에서 붉은 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둥펑 미사일이었습니다. 항모킬러라고 불리는 대함 탄도미사일이죠. 그 붉은 점들이 미 함대를 향해 빗발치듯 날아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미 함대의 이지스 시스템이 요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화면 속에서 미 항모가 피격됐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침몰했습니다. 호위함들도 하나둘 격침당했어요. 시뮬레이션 시작 15분 만에 미 7함대 주력이 전멸했습니다. 회의실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브런슨 사령관이 화면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사령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이게 현실이다. 일본을 방패로 삼아서 중국과 싸우면 우리는 진다. 15분이면 끝이야.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사령관님, 이 시뮬레이션에서 한국 변수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브런슨 사령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은 북한 견제에 묶여 있는 것으로 설정했다. 왜 그걸 묻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설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한국 변수를 바꿔서 다시 돌려보시죠. 한국이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요. 브런슨 사령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한국이 중국 본토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나? 저는 어제 최정국에게 받은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조사한 정보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어요. 사령관님, 한국의 현무미사일 체계를 알고 계십니까? 브런슨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 북한 전역을 커버하는 탄도미사일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무4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입니다. 하지만 현무5는 3000km를 날아갑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50km입니다. 상하이까지는 870km고요. 현무5 한 발이면 중국 수도와 경제 중심지를 전부 타격권에 넣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브런슨 사령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SLBM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가 가능합니다. 중국이 한반도를 선제 타격해도 잠수함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바다 어딘가에서 중국 본토를 때릴 수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화면 앞으로 걸어갔어요. 지도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손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지도를 회전시켰어요. 일본 중심이 아니라 한반도 중심으로요. 지도가 180도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한반도의 위치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럴 수가. 우리는 70년 동안 장님이었군.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적의 심장부를 직접 겨눌 수 있는 장전된 권총이에요. 그런데 그 권총이 적의 입안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화면 위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표시했어요. 붉은 원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베이징이 들어왔어요. 상하이가 들어왔습니다. 난징, 우한, 광저우까지.
중국의 주요 도시 대부분이 그 원 안에 포함됐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서쪽으로는 일본 열도 전체가 들어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뒤를 돌아봤어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천천히 둘러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북한 견제용 완충지대로만 생각해왔다. 일본에 기지를 두고 일본의 함대를 배치하고 일본 중심으로 전략을 짰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틀렸어. 사령관이 화면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일본은 중국 본토에서 2000km나 떨어져 있다. 도쿄에서 베이징까지 2100km야 하지만 서울에서 베이징은 950km다. 절반도 안 되는 거리지. 우리가 일본을 전진기지로 삼은 건 지정학적으로 바보 같은 선택이었어. 브런슨 사령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헤일리, 자네 말이 맞았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보자. 한국 변수를 제대로 넣어서. 분석관들이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새로운 시뮬레이션이 화면에 떴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한국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현무 미사일들이 중국 해안의 군사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들이 출격했어요. 중국 함대가 대만 해협에 도달하기도 전에 보급선이 끊겼습니다. 중국 본토의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기지가 무력화됐어요. 화면 속에서 미 7함대는 멀쩡했습니다. 중국 미사일이 날아오기도 전에 발사 기지가 타격당했으니까요. 시뮬레이션 종료 시점에 미군 피해는 최소화됐고 중국 함대는 대만 상륙에 실패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는 단검을 칼집에 가두느라 우리 군대의 목을 내놓고 있었군.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짜온 전략이 근본부터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펜타곤 회의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닥치는 대로 긁어 모았어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브런슨 사령관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헤일리, 지금 당장 상황실로 와라. 요코스카에서 문제가 터졌다. 저는 서둘러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니 브런슨 사령관이 커다란 스크린 앞에 서 있었어요. 화면에는 일본 요코스카 해군 기지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저를 보더니 손짓했어요. 와서 봐라.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화면에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이 보였어요. USS 밀리어스호였습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으로 7함대의 핵심 전력 중 하나죠. 그런데 그 배가 드라이독에 들어가 있었어요. 선체 옆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게 뭡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브런슨 사령관이 설명했습니다. 열흘 전 남중국해에서 중국 어선과 충돌했다. 표면적으로는 사고였지만 우리 정보에 따르면 의도적인 충돌이었어. 중국이 밀리어스호를 일부러 들이받은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이 최근 들어 회색지대 전술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민간 어선이나 해경 선박을 앞세워서 미 해군을 도발하는 전략이죠. 브런슨 사령관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요코스카 조선소 내부 사진이 떴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밀리어스호 주변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최신 장비가 보이지 않았어요. 기술자들이 종이 도면을 펼쳐놓고 손으로 가리키며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장비도 구식이었어요. 제가 90년대 해군 시절에 봤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수리는 얼마나 걸린다고 합니까? 브런슨 사령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문제다. 일본 측에서 3개월을 더 달라고 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개월이요? 선체에 구멍 하나 난 걸 수리하는데 3개월이나 걸린다고요? 브런슨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품이 없다더군. 미국에서 공수해 와야 하는데. 물류 문제로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리고 숙련 기술자가 부족해서 작업 속도를 높일 수가 없다더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이 부품 하나 때문에 3개월 동안 항구에 묶여 있어야 한다니요. 그때 상황실 문이 열렸어요. 정보장교 한 명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 긴급 정보입니다. 중국동에 함대가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어디로?
정보장교가 대답했습니다. 대만 해협 방향입니다. 항모 산둥호를 포함해서 구축함 8척, 호위함 12척이 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밀리어스호가 빠진 상태에서 중국 함대가 움직인다. 우연이 아니겠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중국이 밀리어스호를 일부러 고장낸 뒤 수리에 시간이 걸리는 틈을 노린 거였습니다. 저는 브런슨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밀리어스호 수리를 서두를 방법은 없습니까? 브런슨 사령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 측에 계속 압박하고 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다. 기술자가 없다. 부품이 없다. 매번 같은 핑계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때 머릿속에 최정국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브런슨 사령관에게 말했어요. 사령관님,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보시죠. 브런슨 사령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단 연락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2시간 뒤 최정국이 펜타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브런슨 사령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정국은 조용히 듣더니 노트북을 꺼냈어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조선소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거제도 조선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조선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용접하고 망치질하는 장면을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로봇팔들이 선체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정밀하게, 그리고 빠르게.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정국이 설명했어요. 디지털 트윈 시스템입니다. 배 한 척을 짓기 전에 컴퓨터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합니다. 어디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용접은 어느 순서로 해야 하는지 전부 계산된 뒤에 실제 작업이 시작되죠. 저는 화면을 빤히 쳐다봤어요. 로봇팔이 선체에 용접을 하는데 불꽃이 거의 튀지 않았습니다. 정밀도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최정국이 숫자를 읊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용접 오차 범위는 0.01mm입니다. 사람 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정밀도예요. 브런슨 사령관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최정국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에서 밀리어스호 수리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했죠. 한국이라면 3주면 됩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최정국을 돌아봤어요. 3주? 정말인가? 최정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밀리어스호를 부산으로 예인하면 설 연휴 전에 작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결정에 달렸지만요. 저는 최정국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른 겁니까? 일본도 조선 강국 아닙니까? 최정국의 표정이 담담하게 변했어요. 일본이 조선 강국이었던 건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최정국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그래프가 떴습니다. 일본 조선소 기술자 평균 연령 58세, 한국 조선소 기술자 평균 연령 42세.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이해가 됐어요. 최정국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이라는 게 있죠. 한 사람이 평생 한 가지 기술만 갈고 닦는 거요. 하지만 그 장인들이 이제 늙었습니다. 은퇴하면 기술이 사라져요. 젊은 기술자가 없으니까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일본 요코스카 조선소의 작업 장면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기술자가 종이 도면을 펼쳐놓고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젊은 직원 한 명이 뭔가를 물어보는데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날로그 그 자체였죠. 최정국이 말했어요. 일본이 망치질할 때 한국은 분자 단위로 배를 조립합니다. 일본이 종이 도면 들여다볼 때 한국은 AI가 3D 모델링을 실시간으로 수정하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씁쓸함과 깨달음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최정국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숫자를 더 제시했어요. 일본 요코스카 조선소에서 이지스함 한 척 수리하는데 평균 1년이 걸립니다. 한국 거제 조선소에서는 같은 기간에 이지스함 3척을 새로 만들 수 있어요. 브런슨 사령관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믿기 어렵군. 저는 최정국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최정국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북한의 위협 앞에서 느긋하게 장인 정신을 발휘할 시간이 없었어요.
빠르게 많이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죽으니까요. 그래서 자동화에 투자했고 디지털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요. 브런슨 사령관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헤일리,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대답했어요. 밀리어스호를 부산으로 보내야 합니다. 중국이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방패가 아니었어요. 녹슨 거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는 거울이었던 거죠. 최정국이 노트북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보좌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한국은 미국의 의뢰가 있으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원하는 게 있어요. 대등한 파트너로서 대우받고 싶습니다. 더 이상 북한 견제용 완충지대가 아니라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대등한 파트너. 그게 한국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밀리어스호가 부산으로 향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건 그로부터 48시간 뒤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승인했어요. 일본 측에는 사전 통보만 했습니다. 요코스카에서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들려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국 함대가 대만 해협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월을 기다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외교 문서가 도착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미방위산업협력 확대 제안서, 총 사업 규모 800조 원. 800조 원이라고요? 저는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방대했어요. 한국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 정비 및 건조를 담당하겠다는 제안, 한국형 무기체계를 미군에 공급하겠다는 제안, 미사일 방어망 공동 개발 제안까지. 한마디로 한미동맹을 군사기술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감탄하면서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손이 멈췄어요. 부속 조항이라고 적힌 별도의 문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펼쳐봤어요. 첫 번째 줄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산 핵연료의 한국 내 재처리 허용. SMR 기술의 한국 내 독자 정비권 부여.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요구였습니다. 핵연료 재처리가 뭔지 설명해드려야 할 것 같군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쓴 우라늄은 다 타고 나면 폐연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폐연료 안에는 아직 쓸 수 있는 물질이 남아있어요. 플루토늄이죠. 재처리라는 건 이 폐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이 플루토늄이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재처리 기술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게도 한국에게도요. 그런데 한국이 이걸 요구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브런슨 사령관에게 달려갔어요. 사령관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서류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사령관님, 이거 보셨습니까? 브런슨 사령관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읽어내려가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핵연료 재처리라, 한국이 대담해졌군.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대담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핵무장의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허용하면 전 세계 비확산 체제가 무너져요. 브런슨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일단 한국 측 설명을 들어보자. 최정국을 불러. 1시간 뒤 최정국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대뜸 따졌어요. 최정국, 이게 무슨 겁니까?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해달라니요. 이건 우리도 동맹국에게 허용한 적이 없는 기술입니다. 최정국은 담담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국이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최정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최정국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NPT 비확산 조약을 철저히 준수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도 핵무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70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핵무기가 아닙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물었어요. 그럼 뭘 원하는 건가? 최정국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잠수함 한 척이 떴어요. 길쭉한 몸체의 유선형으로 설계된 최신형 잠수함이었습니다. 최정국이 설명했어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이죠. 저는 그 잠수함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잠수함이었죠. 하지만 재래식이라는 게 한계였습니다. 최정국이 말했어요. 재래식 잠수함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연료입니다. 디젤 엔진을 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기를 빨아들여야 해요. 그 순간 적에게 노출됩니다. 최정국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그래프가 떴습니다. 재래식 잠수함 수중작전 가능시간 약 2주, 핵추진 잠수함 수중작전 가능시간 6개월 이상. 저는 그 숫자를 봤어요. 최정국이 계속했습니다. 일본 잠수함은 매달 항구에 들어와서 연료를 채워야 합니다. 그 패턴이 중국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중국은 일본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 부상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타이밍에 격침시킬 수 있죠. 브런슨 사령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최정국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령관님, 6개월 동안 물 밖으로 안 나오는 잠수함 함대를 갖고 싶습니까? 아니면 일본처럼 매달 기름 채우러 항구에 들르다 격침당하는 함대를 원하십니까? 저는 반박했어요. 그렇다고 핵추진 기술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미국의 핵심 군사기밀입니다. 최정국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보좌관님,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최정국이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작은 원통형 장치가 나타났어요. 크기가 대략 세탁기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최정국이 말했어요.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예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시제품입니다. 저는 그 장치를 빤히 쳐다봤어요. 저게 원자로라고요? 최정국이 설명했습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는 거대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SMR은 다릅니다. 이 손바닥만 한 모듈 하나로 항공모함 한 척의 에너지를 20년 동안 공급할 수 있어요. 잠수함에 탑재하면 연료 걱정 없이 수개월간 작전이 가능하고요. 브런슨 사령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걸 한국이 만들었다고? 최정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 강국입니다. UAE에 원전을 수출했고 사우디와도 협력하고 있어요. SMR은 그 기술의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이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핵연료 공급과 재처리에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뿐이죠. 저는 서서히 최정국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차세대 함정을 위한 에너지원을 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술은 이미 한국 손에 있었습니다. 부족한 건 미국의 승인뿐이었죠. 최정국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보좌관님, 사령관님, 우리는 허락을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미간을 찌푸렸어요. 최정국이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통보하러 온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핵 재처리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늘리지 마라, 알겠습니다. 핵잠수함 만들지 마라, 알겠습니다. 70년 동안 그랬어요. 최정국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고 있고 북한은 핵을 손에 쥐었어요. 일본은 보셨다시피 녹슬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아시아를 혼자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말이 틀리지는 않아. 하지만 이건 내 선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백악관까지 가야 해. 최정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를 공식 경로로 보낸 겁니다. 미국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최정국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고리를 잡기 전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립을 선언하면 미국은 태평양에서 밀려나요. 선택은 미국에게 있습니다. 최정국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브런슨 사령관을 바라봤어요.
사령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령관이 중얼거렸어요. 저 친구 말이 맞아.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어.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담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자격을 갖췄고 그 자격을 증명할 기술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 쪽으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아시아의 판도가 바뀔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전 일찍 백악관에 출근해서 한국의 800조 원 제안서를 최종 검토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보좌관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서가 건네준 건 그날 아침에 발행된 워싱턴 포스트 일면이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에 숨겨진 진실, 미 국방부 내부 보고서 유출. 저는 서둘러 기사를 읽어내려갔어요.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품질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함정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가격만 싸고 품질은 미국이나 유럽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내용들이 국방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서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 직접 확인한 자료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사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익명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어요.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협력은 시기상조라는 게 내부 중론이라고요. 점심때쯤 되니까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CNN, 뉴욕타임스, 폭스뉴스까지 비슷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한국 방위산업을 공격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상원군사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재검토해야 한다. 800조 원 규모의 계약은 졸속이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가 누구인지도 짐작이 갔죠. 일본이었습니다. 오후 1시, 브런슨 사령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헤일리, 지금 펜타곤 난리 났다. 국방장관이 한국 제안서 검토를 보류하라고 지시했어.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왜요? 무슨 근거로요? 브런슨 사령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들 때문이야. 의회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장관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본의 로비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 만에 언론, 의회, 국방부까지 전부 움직였어요. 워싱턴에 뿌리내린 일본 로비스트들의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정국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보좌관님, 오늘 기사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정국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예상했다고요? 최정국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한국정보당국은 일본 로비스트들의 움직임을 3주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켄타 이치로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본계 로비스트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최정국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켄타 이치로의 활동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장, CNN 국제부 데스크, 상원 군사위 보좌관 3명, 국방부 차관보, 비서실 직원 2명. 전부 오늘 한국 공격에 동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증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미 여론은 기울었는데. 최정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좌관님. 최정국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새로운 문서가 떴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어내려가다가 눈이 커졌어요. 오늘 아침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국방부 내부 문서라는 것의 원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문서 양식이 실제 국방부 문서와 달랐습니다. 서명란에 직인도 없었고 문서 번호 체계도 맞지 않았어요.
최정국이 말했어요. 가짜입니다. 일본 로비스트들이 만들어낸 위조 문서예요. 우리가 원본과 대조 분석한 결과 최소 7군데에서 불일치가 발견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빤히 쳐다봤어요. 위조라고요? 최정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증거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최정국이 말을 이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정국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영상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호텔 스위트룸 같은 곳이 나타났어요. 켄타 이치로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 소속 의원이었거든요. 오늘 아침 한국 비판 성명을 낸 3명 중 1명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켄타가 말했습니다. 의원님, 성명만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죠. 약속드린 대로 다음 선거 자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한국 거는 내가 막아주지. 일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완전한 뇌물수수였습니다. 외국 로비스트가 미국 의원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하고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연방법 위반이에요. 최정국이 영상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런 영상이 3개 더 있습니다. 전부 다른 의원들이에요. 저는 최정국을 바라봤어요. 이걸 어떻게 입수한 겁니까? 최정국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정보당국은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합법적인 경로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 자료들이 있으면 판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최정국이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보좌관님, 오늘 오후 3시에 대통령 브리핑이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정국이 말했습니다. 브리핑 자리에서 이 자료들을 함께 보고하시면 됩니다. 한국 제안서와 함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됩니다. 대통령 앞에서 이런 폭탄을 터뜨리면. 최정국이 제 말을 끊었어요. 보좌관님, 지금 일본은 미국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문서로 언론을 속이고 뇌물로 의원들을 매수했어요. 이건 동맹국이 할 짓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최정국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문제였습니다. 미국 정치 시스템이 외국 세력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결심했어요. 알겠습니다. 브리핑 때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최정국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보좌관님. 오후 3시 대통령 집무실. 저는 2개의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800조 원 제안서, 다른 하나는 일본 로비스트들의 범죄 증거였어요. 대통령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헤일리, 오늘 아침 기사들 봤나? 한국 거는 좀 신중하게 가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오늘 아침 기사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대통령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저는 2번째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짜 문서 분석 결과, 로비스트 활동 기록, 그리고 뇌물수수 영상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을 때 대통령이 천천히 말했어요. 일본이 우리를 기만했다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법무장관에게 연락해 연방수사국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게. 그리고 한국 제안서 검토를 재개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연방수사국의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됐어요. 켄타 이치로를 비롯한 일본계 로비스트 7명이 체포됐고 뇌물을 받은 상원의원 3명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가짜 문서를 보도한 것에 대해 일면 사과문을 실었어요. 편집국장도 자리에서 물러났죠. 일본 정부는 처음엔 발뺌을 했습니다. 민간 로비스트의 개인 일탈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연방수사국이 압수한 자료에서 일본 외무성과의 연락 기록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미국 정치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스트룸 구석에 서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어요.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지난주 연방수사국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와 연계된 로비스트들이 미국 의회를 매수하고 가짜 문서로 언론을 기만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70년 동안 일본을 신뢰해왔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안보 우산을 제공했고 경제 성장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아주 비겁하고 추악한 방식으로요. 저는 숨을 죽이고 대통령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달 동남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일본 자위대 소속 인원들이 캄보디아에 잠입해서 미군 주둔지를 조준하는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 정보당국이 먼저 탐지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일본은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를 불리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돈을 버는 나라, 미군이 피를 흘리면 이득을 보는 나라였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늘부로 미일 방위 조약의 핵심 조항들을 재검토합니다. 주일 미군 규모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요코스카에 있는 7함대 사령부와 함정, 정비시설은 한국의 부산과 거제로 이전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7함대 사령부를 한국으로 옮긴다고요? 이건 아시아 전략의 근본을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기자들도 충격을 받은 듯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미 양국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방위산업 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총 규모 800조 원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미 해군 함정의 건조와 정비를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도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대통령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국은 70년 전 우리가 피로 지켜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라가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일본의 공작을 막아내고 미국 민주주의를 보호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이 누구인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스트룸은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이 서로 먼저 송고하려고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할 일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링컨 기념관 근처로 향했습니다. 내셔널몰 한쪽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어요. 저는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겨울 오후의 차가운 바람이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기념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병사 조각상 19개가 서 있었어요. 폰초를 걸치고 소총을 든 채 전진하는 모습이었죠. 한국 땅에서 싸웠던 미군 병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각상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얼어붙은 땅을 밟고 눈보라를 뚫고 전진했던 그들이 떠올랐습니다. 3만 6천 명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젊은이들이었죠. 그들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었습니다. 기념비 바닥에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한국은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은 그 긴 세월 동안 이를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북한의 총구 앞에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버텨왔죠. 그런데 오늘 그 나라가 미국을 지켜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70년 전에 미국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피로 지킨 나라가 이제 우리를 지킬 만큼 강해진 거였어요. 저는 호주머니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펴서 한 문장을 적었어요. 자유는 한국에 의해 지켜진다. 언젠가 이 문구가 이 기념비 어딘가에 새겨지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최정국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계신 줄 알았냐고 물으려는데 최정국이 먼저 말했어요. 보좌관님이라면 여기 오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최정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조각상들 보이시죠? 한국에서는 저분들을 은인이라고 부릅니다. 교과서에도 나오고. 어르신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정국이 말을 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만 온 게 아닙니다. 태국에서도 왔고, 콜롬비아에서도 왔어요. 에티오피아에서도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도와줬어요. 그 은혜를 한국인들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최정국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보좌관님,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정국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나라를, 자유를, 존엄을 한번 잃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그래서 죽기 살기로 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게가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36년간의 식민 지배, 3년간의 전쟁, 폐허에서 시작한 재건. 그 모든 고통을 겪고도 일어선 나라였어요. 아니, 그 고통 때문에 일어선 나라였습니다. 최정국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많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수고하세요. 최정국이 몇 걸음 가다가 멈추고 돌아봤어요. 보좌관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저는 기다렸어요. 최정국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나라입니다.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요. 앞으로도 미국 곁에 있을 겁니다. 진짜 친구로요. 최정국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검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겨울 석양이 기념비 위로 붉게 퍼졌습니다. 저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내일부터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칠함대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한국과의 협정 세부 조항을 검토해야 하고 새로운 아시아 전략을 짜야 했죠. 하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70년 만에 미국은 진짜 친구를 찾았으니까요. 그 친구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묵묵히 미국을 기다려온 나라였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미국 보좌관 헤일리가 한국전 참전 기념비 앞에 서서 수첩에 적는 장면이요. 자유는 한국에 의해 지켜진다. 이 한 문장에 목이 메었습니다. 미국이 뿌린 씨앗이 오늘 열매가 되어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살면서 뭘 알겠습니까? 선생님들께서 겪으신 그 시절을 말이에요. 1950년대 폐허가 된 서울거리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릿고개에 배고파서 잠 못 이루던 밤도 있으셨을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으로 논밭으로 나가셨던 그 발걸음들이요.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하시고 허리가 휘도록 짐을 지셨잖아요. 그렇게 흘리신 땀방울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늙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젊은 사람들한테 짐만 된다.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훈장이에요. 거칠어진 손, 굽어진 허리, 전부 이 나라를 세운 증거랍니다. 선생님들은 영웅이세요. 진짜 영웅이요. 저는 앞으로도 여기 있을게요. 선생님들 말동무 해드리려고요. 심심하실 때, 외로우실 때 찾아와 주세요. 재밌는 이야기 많이 준비해 둘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나가실 때 목도리 꼭 챙기시고요. 장갑도 끼세요. 따뜻한 국물 드시고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몸이 으슬으슬하시면 병원 꼭 다녀오시고요.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실 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해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로그인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힘이 나요. 독수리 타법이어도 괜찮아요. 오타 나도 괜찮아요. 선생님 마음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방송 TV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